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은행 금융안전국 안정총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선우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는 한국의 거시 건전성 정책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제목을 또 이렇게 정한 이유는 작년에 저 한국은행에서 이제 한국의 거시 건전성 정책이란 책자를 발간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는 것이 새롭게 정립된 그 정책이고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 뭐 이런 관련된 책자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작년에 그걸 집대성해서 책을 한번 냈고요. 그래서 그 책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를 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이 어떤 거고 금융 안정이 어떤 거고 이런 걸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게 강의 오시기 전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나 혹시 뭐 거시 건전성이 무엇이다라고 들어보시거나 본인은 잘 알고 있다 이러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분도 없으세요? 그럼 금융 안정을 난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것도 없으세요? 일부러 안 드시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거시 건전성 정책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금융 안정이 왜 중요해졌는지 이런 거 이제 대략적으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008년 뭐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뭐 리만 사태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2008년도에 리먼 사태라고도 하고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이제 주로 그 건전성 정책이다 그러면은 그 일반 금융기관의 그 건전성을 잘 관리를 하면 이 금융 시스템이나 금융기관 그 전체도 잘 관리가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보통 그냥 건전성 정책이라고 해서 그냥 금융기관들의 그런 자본 적정성이나 뭐 유동성 이런 걸 관리하는데 많이 그 감독 당국에 초점이 맞춰졌었어요. 그런데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뭐 전까지도 개별 금융기관들을 보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그게 파급이 되고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불안해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성과 연구라든가 그런 그 정부 또는 감독 당국들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이 함께 이제 고민하게 가면서 이런 새로운 그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는 새로운 그 필드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구성의 오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이게 좋아 보이지만 그게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최적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자각하고서 이 거시 건전성 정책과 금융 안정이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금융 안정이란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시 건전성 정책을 사용하는데 그 거시 건전성 정책이 어떤 프레임으로 있고 무엇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재 그 한국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을 수행한 경험은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저희가 당면한 금융 안정과 관련해서 그 향후 과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지금 시작해서 한 2시 한 50분 전후까지 일단 강의를 하고요.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다시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 20분 정도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과 이 강의 자료는 제 개인의 의견이고요. 주로 맨 뒤에 이제 제가 참고 자료를 달아놓긴 했는데
한국의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은행에서 작년에 발간한 책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법정 보고서로 1년에 2번씩 금융 안정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과 거시 건전성 정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발간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금융 안정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 안정이란 금융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데 혹시 금융 시스템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뒷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면 금융기관이 있을 거고요. 금융기관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은행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증권회사, 보험회사, 그 다음에 자산운용회사, 그 다음에 뭐 제2금융권으로 하면 뭐 새마을금고, 신협 뭐 이런 데들도 다 금융기관이 되겠죠. 그 다음 또 다른 중요한 축은 금융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뭐 세분화하면은 주식시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채권시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단기금융시장, 뭐 장기금융시장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축은 금융인프라라고 하는데요. 혹시 지급결제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즘 인터넷 뱅킹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금융 인프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들이 제대로 갖춰주지 않았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뭐 누구한테 5만 원을 지금 송금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공동망이라고 해서 이제 은행들 간에 그 시스템들이 잘 깔려져 있어서 내가 인터넷 뱅킹으로 바로 해서 5만 원을 뭐 친구한테 송금을 하면 친구가 그걸 바로 확인을 하고 인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돈을 줘야 된다 그러면 부산까지 뭐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 내가 보낸 다음에 뭐 그 뒤에 며칠 뒤에 그 친구가 그걸 찾을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상태가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융 인프라 또 이게 또 중요한 또 한 축이고요. 그래서 금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그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원활하게 작동되는 상태라는 것은 또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인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 간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 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함. 여기서 금융시장 참가자들 간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그러니까 금융 거래에 있어서는 신뢰가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A와 거래를 한 다음에 돈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은 내가 주기로 했는데 이게 제대로 갈지 안 갈지 이게 의구심이 생기고 그렇다면 이게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금융이 우리의 신체의 그 뭐 혈액과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혈액이 이렇게 돌고 있다가 어느 부분이 뭐 막힌다든가 그러면 뭐 뇌졸중이 된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금융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을 안 하고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실물 부분에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그 금융 안정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시 경제의 안정과 금융기관의 그 건전한 경영 상태, 금융시장의 안정성, 거래 상대방인 가계와 기업의 적정 채무 상환 능력,
그다음에 금융 인프라의 효율적 작동 이런 것들이 다 원활하게 되려면 금융 시스템이 안정된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면 여기에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인프라가 세 개의 큰 축인데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게나 기업 여기도 건전한 상태와 그 양호한 지급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금융 시스템에 또 영향을 주거나 받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가게 및 기업이 금융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융 안정 보고서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항상 가게와 기업의 그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기업이나 가게에 이제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그 경제 주체들이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그다음에 그 경영 상태도 악화되고 결국 그렇다면은 금융기관의 그 악화로 연결돼서 금융시장과 금융인프라도 같이 그 악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제 주체인 가게와 기업의 그 건전성도 항상 그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여건이라 하면은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뭐 GDP 많이 얘기하시죠. 뭐 GDP라든가 그다음에 수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항상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금융 안정이 왜 중요하냐? 보시다시피 금융이 불안정해지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 아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미국과 유럽 뭐 이쪽 부분 그 지역들이 경제가 상당히 그 실무 경제까지 상당히 침체가 됐고 그래서 그거를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뭐 0%까지 한다든가 재정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다든가 그렇게 됐는데 그 미국은 뭐 최근에 이제 경제가 다시 이렇게 좀 회복되는 것 같은데 유럽 지역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 보면 아직 그 회복이 더디고 있거든요. 벌써 한 10년 뭐 한 8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금융 불안정에 의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연구를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 라이벤하고 이제 발렌시아라는 사람이 2012년도에 연구를 한 거를 보면 1970년부터 2011년까지 그 전 세계에서 발생했던 주요 은행 위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추산을 해봤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계산한 게 정확히 맞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다양한 사례를 추정해 본 결과 GDP의 한 6.8% 정도의 그 재정 비용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23% 정도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 뭐 그렇게 이 사람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정 손실과 생산 손실은 무엇이냐? 그 재정 손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저희 나라 이제 IMF라고 해서 이제 1998년도에 그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은행들이 이제 많이 그 망했어요. 망하는데 그친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그 손실 때문에 그 정부 재정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세금을 통한 이제 뭐 탕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것들을 각 국가별로 이렇게 추산을 해보니까 뭐 예를 든다면 97년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그런 거를 조정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GDP 한 57%.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추정한 한국 같은 경우도 한 31%였다. 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재정 손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래도 좀 눈에 딱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어떤 금융기관이 이제 망하는데 거기에다가 그 투입되는 돈이 뭐 20조다, 30조다 이렇게 하면은 그 눈에 딱 보이고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생산 손실로 인한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보통 추정하는 방법이 여러분 GDP 성장률 뭐 이런 거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예, 요즘에 뭐 경제 정책이나 재정 정책 할 때도 제일 많이 참고를 하거나 나오는 숫자가 아마 GDP일 거예요. 아마 GDP가 아마 최근에 아마 제일 중요하게 고려되는 숫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미국 같은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T란 시점이 이제 2007, 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을 때고 그 전해 이렇게 쭉 보면은 대략 미국 같은 경우 3%, 4%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때부터 이게 성장률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지난 뒤부터는 약간씩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금융위기가 없었다면은 아마 이 추세선대로 쭉 성장을 했을 텐데 그 금융위기로 인해서 성장률이 꺾인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 빨간색으로 해당하는 부분만큼이 생산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내가 매년 한국 경제가 5%로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매년 3%를 성장한다 그러면 매년 2%만큼 누적적으로 성장이 덜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지금 추산해 보면 한 23%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사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비용이 상당히 커요. 근데 금융위기라는 거는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할지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발생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은 금융 상태가 막 호황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이런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게 발생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걸 억제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을 쓰거나 하면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예전에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중앙은행이나 그런 데서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이 파티가 이게 물어갈 때 그걸 스탑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비난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게 항상 금융 같은 경우는 이게 사이클이 있어서 호황이 됐다가 불황이 되고 그런데 그 호황되는 시점이 너무 이렇게 버블이 될 정도로 가면 버블이 터지면 이렇게 비용들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억제하고 줄여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부분은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이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지금 한 15분 이상의 금융 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거시 건전성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금융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 수단들을 설계하고 도입해서 실행하는 정책을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거시 건전성 정책에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은 금융 안정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이거 판단을 내리고 정책을 쓸지 이런 정책을 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또 첫 단계가 금융 안정 상황 모니터링입니다. 근데 이거의 또 어려운 점은 사실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회가 단순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위험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예를 든다면은 여기 대부분 학교에서 오셨죠. 학생분들이시죠. 학교에서는 80점이 90점이면은 A고 그 80에서 90이면 B고 이렇게 기준을 정확하게 나누면 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예를 들면 신용 증가율이
뭐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이게 위험한 건지 안 한 건지 판단하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한 다음에 그게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를 식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많은 또 연구들과 많은 또 사례들을 보고 뭐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뭐 억제책을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위기가 만약에 그랬는데도 이제 위기가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충격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최소화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보통 중개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금융중개기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복원을 시키는 것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까 방금 전 페이지에서 이제 시스템 리스크를 뭐 식별하고 억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시스템 리스크란 또 무엇이냐? 시스템 리스크란 거는 일단 리스크는 아시죠? 위험이고 시스템도 아시죠? 보통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금융 안정에서 나오는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면은 이게 시계열 차원의 리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횡단면 차원의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시계열 차원의 리스크가 뭐냐 그러면 시계열이라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아까 그 사이클을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의 사이클이 있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주체들이 그 경기 순응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기가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가 이게 돈을 뭐 더 빌려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그걸 더 대출했던 걸 더 많이 갚으려고 하고 이제 뭐 그런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순환 과정에서 이게 쌓이고 줄어들고 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용에 그게 공급이 되는 게 더 늘어날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축소될 것보다 더 축소됨으로써 발생되는 게 이제 시계월 차원의 리스크라고 보면 되시고요. 횡단면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혹시 개 들어보셨죠? 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명씩 타고 그러는데 이게 뭐 혹시 개주가 도망가서 뭐 이렇게 돈 떼이고 뭐 이런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뭐 횡단면 차원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시점에서 내가 엮여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게 잘못됨으로써 나까지 다 이게 엮여서 피해를 본다든가 뭐 그런 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때도 보면 리만이 이렇게 딱 망하면서 보니까 리만을 통해서 이렇게 뭐 파생 상품으로 엮여 있는 것들이 상당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네트워크 효과가 너무 커서 이게 또 이게 크게 발전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횡단면 차원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그 시스템 리스크를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6월 달에 발간된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그 관련된 걸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게 민간 신용하고 명목 GDP 비율과 그 다음에 이게 추세치가 있습니다. 추세치에서 얼마만큼 벗어나느냐를 보는 그 갭을 보는 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횡단면 측면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과 보험사, 증권, 뭐 여신 전문회사, 자산운용사, 상호금융들이 이렇게 서로 그 자금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여기서 뭐 은행이라든가 뭐 보험 한 군데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에 서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은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엮여 있는 보험사라든가 뭐 자산운용사라든가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이런 게 이제 횡단면 측면의 시스템 리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열 측면에서도 보면 보통은 경제가 발전하면 신용과 돈의 그 사용량이라는 거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증가를 하니까 그거를 그냥은 안 보고 보통은 어떻게 보냐면 실물 부분에 대비해서 신용이 얼마냐 해서 이렇게 그 민간 신용하고 이게 실물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GDP를
나누어서 이거의 추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요때가 이제 위기 때였는데 97년, 8년, 97년도 외환위기 때 보면 그 전에 이렇게 갭이 많이 늘어났죠. 이게 추세보다 신용이 많이 뭐 늘어났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전에도 보면은 이게 추세보다 좀 많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혹시 금융안정보고서 보신 분 있으세요? 예. 혹시 뭐 돌아가셔서 이게 보시게 되면 아 이게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이런 걸 점검하고 이걸 보고서에 싣고 있구나 이런 거 좀 오늘 뭐 강의를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혹시 뭐 지금까지 중에 질문은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보면 보통 이제 정책 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보통 거시 경제 정책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건전성 정책. 그래서 거시 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뭐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두 정책이 다 이게 그냥 안정화 정책이거든요. 뭔가 이게 그 충격이 왔을 때 뭐 금리를 내린다든가 예를 들면은 뭐 경기가 좀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금리를 내린다든가 아니면은 올해도 하는데 그 추경 들어보셨죠? 그래서 재정으로 이게 안 좋은 거를 좀 재정을 투입해서 지금 당장 안 좋은 걸 좀 살려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거시경제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에 보통 건전성 정책이라 해서 건전성 정책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미시 건전성 정책이었던 거죠.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 그 감독을 하고 그 기관이 그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를 해서 건강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크게 두 개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경제 정책 중에서 이제 통화 재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부스트하거나 이렇게 억제하거나 하는 거고 그 구조조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구조조정이라고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기의 이런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우리나라가 성장을 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이런 정책들을 써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든가 아니면 뭔가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없애줘야지 뭔가 이런 정책을 써도 정책이 파급이 잘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보자는 게 이제 구조 조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가 되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거시 경제 정책과 이게 건전성 정책이 이렇게 그 중간에 같이 분리된 게 아니라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존의 거시 경제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과 미시 건전성 정책이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계가 돼 있고 연결이 돼 있고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최근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거시 경제 정책으로는 목적은 무엇이냐? 물가 안정, 뭐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정 같은 경우도 뭐 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융 안정이 돼서 시스템 리스크에 억제하거나 대응하는 거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기관들이나 이게 고유 위험을 관리해서 개별 금융기관들을 건전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뒤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사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건전성 정책이라고 해서 썼던 정책들이 실제로 지금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시 건전성 정책이냐 거시 건전성 정책이냐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이거는
미시고 이건 것이다. 사실 이런 것도 구분을 하는 게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들을 정립해 나가고 새로운 정책 수단을 만들 때 이제 이게 어디에 속하느냐, 다 쓰이느냐 뭐 이런 분들에 있어서도 그 논쟁도 많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이걸 담당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예, 그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이란 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있었던 통화 정책이라든가 뭐 재정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외환 정책과 같이 그 새로운 그 독립적인 정책으로서 정립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그 요소가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아까도 강조를 많이 드렸듯이 일단 이 정책을 하려면 이걸 제대로 리스크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파악을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능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파악을 했더라도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단을 갖출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정립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근데 예를 든다면은 A란 기관과 B란 기관이 정책 수단을 다 있는데 A는 금융을 이렇게 뭐 상황을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거고 B란 거는 내려가게 할 수 있는데 A란 기관은 올라가는 정책을 하고 B란 기관은 내려가는 정책을 한다. 그러면 이게 상충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 건전성 정책과 관련된 종합적인 운영 체계를 정립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외국의 많은 나라들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논의도 돼 있고 진행들도 많이 되어 있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이 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 리스크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시계열 측면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횡단면 측면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종합적인 거 그런 것들도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라든가 아까 말씀했던 금융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이라든가 뭐 금융시장이라든가 또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은행 그만 보고서 첫 장일 겁니다. 그걸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이게 금융안정 지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그 지난 6개월보다 뭐 개선됐느냐 아니면 악화됐느냐.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요 주체인 기업과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그다음에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은 어떻게 됐느냐. 외환 건전성.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외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큰 나라라서 일단 외환 건전성 같은 경우도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보면 그 97년도 외환위기도 그렇고 2008년도 금융위기도 그렇고 사실 이제 외환 부분에서 많이 이게 그 충격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유심히 보고 있고, 근데 또 금융 안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름들은 각 국마다 조금씩 다 다양하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금융 안정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이렇게 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지금 올해 이제 4월까지 보면은 사실 이게 주의 단계 밑으로까지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뭐 안정된 상태다 하는데 아마 뭐 최근에 또 뭐 미국 대선 뭐 결과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막 출렁출렁하면서 또 이게 많이 또 높아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올라왔을 때가 이게 아마 브렉시트 뭐 나오고 그랬을 때일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런 이제 국내외적으로 뭐 금융시장이나 시스템을 그 출렁출렁할 수 있는 뭐 뉴스나 사건들이 발생하면 이게 좀 높아질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뭐 한 50 넘어서 한 55 정도까지도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인 정책 체계로서의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뭐 파악을 하고 있어도 이거를 리스크가 막 높아지고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정책이 될 수 없겠죠. 정책 수단도 될 수 없고 거시 건전성 정책이 독립적인 정책이 될 수 없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계열 차원의 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횡단면 차원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그래도 많죠. 한 10개 내외가 되는데요. 뭐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라든가 뭐 여기 요즘 역시 경제신문들은 다 보시나요? 그 LTV, 뭐 DTI 이런 얘기들은 신문에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요즘에 뭐 부동산 시장 때문에 뭐 LTV를 뭐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동태적 대손 충당금 뭐 이름도 어렵죠. 예. 그다음에 뭐 지급준비금은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 유동성 부과한다든가, 그다음에 시스템적 중요 기관에 대한 뭐 추가 자본 규제를 한다든가, 금융기관 상호 거액 익스포저를 제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 2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시계열 및 횡단면 차원의 속성이 뭐 모두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LTV나 DTI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2002년 DTI LTV 같은 게 2002년부터 저희 나라가 도입을 했었는데, 그런 거 보면 금융위 이제 이전부터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약 혼재가 좀 돼 있는 거죠. 거시 건전성 정책이냐 아니면 기존의 새로운 분야라고는 했는데 그 수단들은 보면 예전부터 있었던 수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독립적인 새로운 정책으로서 정립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면 거시 건전성 정책의 운영 체계를 정립하는 겁니다. 근데 운영 체계라 하면은 사실 뭐 수행을 누가 할 거냐, 수단을 또 뭘 쓸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일단은 수행 주체를 중심으로 보면 위원회 제도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일 기관에서 이걸 담당하는 데가 있어요. 위원회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위원회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 이제 금통이라고 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금통위원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단일 기관에서 하는 걸 이제 중앙은행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정부의 무슨 조직 내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단일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위원회 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고요. 단일 기관에서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양 측면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 국가마다 상황과 뭐 경제 상황과 사회 상황과 뭐 이런 시스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그 정책 체계를 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면 위원회 제도의 장점은 여러 기관들이 함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기관들이 같이 연결돼 있어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여러 기관이 끼기 때문에 이게 결정을 내릴 때 아무래도 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같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개별 기관의 책임성은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뭐 미 재무부라든가 미국 연준이라든가 이런 데 다 참여한 금융안정감시협의회 FSOC란 위원회가 있고요. EU 같은 경우도 EU의 회원국들이 참여한
유럽 시스템 리스크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근데 EU 회원국들을 보면 EU 전체에 이런 그 유럽 시스템 리스크가 또 존재를 하는데 회원국들마다 또 거시건전성 정책을 또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위원회 조직으로 운영하는 데가 그 총 13개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회로 조직을 운영을 하더라도 사무국이라고 해서 이제 뭔가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뭔가 실무적인 업무를 하고 뭐 그거에 대한 연구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무국이 필요한데요. 그 사무국을 중앙은행에 설치하고 있는 데들은 8개국, 그다음에 정부에 설치하고 있는 나라는 5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일 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장점은 그 위원회 제도랑 반대겠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은 강화되는 반면에 유관기관 간의 협력은 아무래도 좀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정책 수단을 확보하지 못할 때는 대응 능력이 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가로는 이제 영란은행, 영국의 영란은행 안에 FPC가 있고요. 그다음 벨기에 중앙은행과 뭐 스웨덴 감독기관 등 뭐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 안정과 거시 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종합한 그 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안정을 저희가 저해할 수 있는 이게 트리거, 위기 촉발 요인이라고 썼는데요. 트리거, 이게 이제 무엇이 될 줄은 모르죠. 사실 이거를 식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위기를 촉발할지 안 할지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리만 사태가 이렇게 터졌는데 리만 사태가 이렇게 커질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보통 이제 테일 리스크라고 하는데 저 꼬리에 있는 리스크가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발생할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딱 터지면은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걸 파악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게 충격이 왔을 때 그 우리 그 금융 시스템의 그 취약성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합니다. 취약성이 어떤 걸 보느냐 그러면 이제 신용시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돈을 빌리거나 대출이거나 뭐 기업들이 돈을 빌리거나 이런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시장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부동산 시장 있죠.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뭐 이게 너무 뭐 최근에 또 뭐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냐 아닌 거냐 이게 뭐 이게 갑자기 뭐 떨어지면 이게 충격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주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거냐 아니냐,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금융기관의 상태가 어떤지, 금융기관이 지금 조그만 충격에도 뭐 이게 기업들 대출해 준 것들이 많이 부실이 나서 얘가 위험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대외 경제하고 많이 연계가 돼 있으니까 자본 유치 부분에서도 봐야 되는 게 이제 너무 많이 외국인 자금 들어올 땐 좋은데 이게 갑자기 빠져나가면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온 거 아니냐, 아니면 또 들어오면서 괜찮은데 이게 갑자기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 보는 게 취약성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런 충격의 취약성 부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때 지금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 레질리언스가 충분하냐.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만약에 내가 대출을 해줬어도 뭐 이게 대출이 어느 정도 뛰어도 충분히 건전하다. 아니면 그다음에 외국인 자금이 이게 빠져나가도 지금 뭐 이걸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우리 뭐 외환보유액이 충분히 있다든가 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시장 인프라가 이제 그런 충격이 왔을 때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금 전달이라든가 아니면 뭐 결제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외에 이제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예를 든다면은 뭐 지금 뭐 얼마 전에는 브렉시트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 그 대선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예상과 달리 이루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나 우리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지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표만 가지고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정성적인 정보, 그러니까 정성적인 게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이걸 판단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걸 바탕으로 그 얼리 워닝이라고 해서 이제 사회나 금융 시장 참가자들이나 일반 국민들한테 이런 뭐 위험 요인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책 대안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사용해서 그 리스크를 줄인다든가 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지금까지 이제 1장과 2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 도표안에 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시건전성 정책이란 무엇이냐, 이제 금융 안정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융 안정과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뭐 정책을 했었고 체계가 어떻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 이제 설명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그 정책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법적으로 단일 기관의 그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그런 임무가 부여된 건 없고요. 그 거시건전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 기관들이 그 관련 설립법에 의해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가치 안정, 그래서 통화정책과 지급결제제도와 지준제도와 환율정책하고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된 것에 같이 이제 연계가 돼 있고요.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해서 시스템 리스크 감시와 그 다음에 정책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 금감원, 감독당국들은 여기도 이제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별기관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전적으로 하는 금융 안전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이제 금융 불안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대응하는 업무는 예보나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이제 예금 대지급, 예금자 보호 등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은행이 뭐 망한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거에서 공적 자금 투입해서 뭐 위기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기재부나 금융위 이런 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하고 외환보액을 운영하는 거는 이제 한국은행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이제 한국은행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제 금융 안정 기능을 하느냐 하면 제가 이제 하는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그 금융 안정 하는 법 1조에 그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하면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는데 그 통화 정책을 하면서 금융 안정에 유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 이것과 관련돼서 한국은행에서 금융 안전과 관련된 역할은 뭐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서 하는 일부 있고요. 유동성 공급, 최종 대부자 기능,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금융 안정에 관련된 뭐 상황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금융 안정 보고서를 발간한다든가 그다음에 시스템 리스크를 그 점검하고 분석하는 평가하는 이제 제가 그 모형을 만들어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금감원하고 공동 검사를 나가고 그다음에 그 금융기관에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자료를 좀 내봐라 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는데 또 이런 걸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기관들이 그 각자의 그 근거법에 있어서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금융 안정과 관련된 그 대내외 협력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지금 뭐 거시경제 금융회의라고 해서 지금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그다음에 금융위, 금감원 이런 예보 이런 기관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뭐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은 시스템 리스크를 조기 식별하고 금융 안정 상황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경영 상황을 점검하고 검사하는 기능,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하는 기능, 큰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외환 부분 등의 취약성을 완화하거나 집결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감시를 하는, 이렇게 해서 하는 정책수단 개발 운영과 금융 시스템 개선을 하는 또 큰 부류의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규제 재개정 논의에 참여해서 한국의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해서 그 참여하는 기능도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 참여해서 그 국내에 있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는 업무도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글로벌 금융규제 재개정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많이 바젤 3 들어보셨죠? 네, 바젤 3 뭐 해서 뭐 유동성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BIS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은 그 논의들을 거쳐서 바젤 3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또 규제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제 한국은행과 뭐 금융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서 그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도입 운영하는데 저희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의 가장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건데 거기에도 보면 매달 이제 오늘이 사실 금통위 날이었거든요. 이제 11월 금통위인데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결정 배경이라든가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이제 정책 방향 결정문을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이게 지난달 거를 보면 맨 뒤에 이제 보면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뭐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금융 안정이 통화 정책 결정문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그 항목 중에서 제일 지금 첫 번째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계부채가 많이 늘고 있어서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 안정과 이런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외부에 커뮤니케이션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의 그 실제 사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는 이제 주택 부문 거시 건전성 정책 해서 LTV, DTI 요즘 신문 보면은 뭐 주택 부동산 시장 뭐 대책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들 들어는 보셨죠 일단. 예. 그다음에 이제 외환 부분 거시 건전성 정책해서 일단 여기서는 이제 외환 파생 상품 포지션 규제만 보려고 하는데요. 그 우리나라는 대외 개방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외환 자금도 뭐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너무 빨리 들어오거나 너무 늦게 너무 빨리 나가거나 그러면은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실물 경제 이런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만들어진 정책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게 예대율 규제가 있고요. 그 예금과 대출 비율이 어느 정도 뭐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한 그 규제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경기 대응 완충 자본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이제 추가 자본 규제는 이게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BIS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새로운 이제 논의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그 규제들을 실제로 한국에서도 올해부터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 규제도 이제 올해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부분 거시 건전성 정책을 왜 도입했느냐? 이게 주택 시장에 대한 정책이니까 당연히 이게 뭔가
주택 가격이 뭐 너무 많이 올랐다든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든가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보시면 2001년부터 그 아파트의 전국과 서울 가격 증가율을 보면 2001년 이후로 급격하게 아파트 가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한 뭐 서울 지역을 보면은 뭐 거의 한 30% 가까이 이렇게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2005년, 한 4년 말부터 해서도 2006년 말, 뭐 이때까지 또 보시면은 또 급격하게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보면 또 그 가계 신용을 보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그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이제 주택을 구입하려면 또 그 차입을 많이 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그 가계들의 부채, 이제 가계 신용이라고 썼는데 가계 부채들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개를 좀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도 지금 사실 주택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보시면은 또 가계 부채도 많이 증가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최근에 그래서 뭐 가계 부채가 뭐 1,200조가 넘는 뭐 1,250조 넘고 뭐 계속 증가율이 빠르다. 뭐 그래서 뭐 가계 부채 대책이나 이런 것도 부동산 대책하고 뭐 같이 논의되고 있고 뭐 언론에도 보면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LTV를 정의를 보면 이제 담보 인증 비율, 그래서 뭐 론 투 밸류 그러는데요. 일단 담보 가치, 이제 분모는 담보 가치가 되고요. 그 은행에서 대출 담보를 담보 대출을 받으면 그 담보 대출 금액, 그다음에 그 주택에 대해서 뭐 선순위 채권이 뭐가 있으면 그 선순위 채권, 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다 더해서 한 값이 이게 지금 현재는 70%로 되는데 7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보 가치가 1억이다. 그러면 선순위 채권과 뒷부분에 이런 임차 보증금이 뭐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은행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겠죠? 예, 2천만 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LTV 값이 만약에 이거 높아지거나 낮아지면은 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뭐 늘거나 줄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가계 부채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요. 지금 이게 규제 처음 도입이 이제 2002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뭐 지금은 다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11.3 주택 정책이 나왔는데 그때도 뭐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하네 마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이게 정말 이게 좀 뭐 급하면 이제 이게 심하다 이러면은 그런 것도 지정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지금 예전부터 보면 처음에 2년 9월에 했을 때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 지정해서 60% 지정했다가 이게 계속 뭐 바뀝니다. 근데 이게 은행하고 보험 부분만 보여줬는데 다른 부분들은 또 조금 또 달라요. 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2014년 8월에 그 업권마다 조금씩 다르고 지역마다 달랐던 거를 그 50에서 70%로 돼 있던 거를 지금 그 70으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주택 관련 거시건설 정책의 다른 수단으로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DTI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계산하냐면 해당 주택 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 연간 이자 상환액을 더한 거를 연소득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연소득이 만약에 뭐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내가 원금과 이자를 냈을 때 예를 들면 이게 그 DTI가 50%다 그러면은 내가 이게 연간 원리금과 상환액이 뭐 1,5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타 부채 없다고 했을 때
그게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대출이 안 되겠죠. 뭐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2014년 8월 이후로는 60%로 지금 조정이 된 뒤에 지금 60%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 뭐 기사에 가끔 봤을 수도 있는데요. 뭐 올해 또 IMF에서 뭐 이렇게 저희 한국에 이제 뭐 이렇게 와서 실사도 하고 면담도 하고 뭐 하고 보고서도 내는데 뭐 그 DTI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한번 신문 기사 이렇게 한번 봐보시면 IMF 뭐 한국 DTI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 이게 왜 IMF에서 이걸 가지고 뭐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외환 부분 거시 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개방도가 높고 그 외국인 자금들도 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도 많은데요. 2005년도부터 외국인 투자 자금에서 이제 그러니까 증권 투자 자금, 주식 자금하고 그다음에 채권 자금, 그다음에 기타 투자 이건 이제 뭐 은행들이 그 차입해 오는 뭐 이런 거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추이를 보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전까지 상당히 빨리 늘어났어요. 근데 그 2008년도 위기 터진 다음에 급격히 빠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2009년 뭐 이후부터 10년 이때부터 다시 또 크게 늘어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좀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외국인 자금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그러면 일단 환율 부분 좀 변동성이 커지고요. 또 갑자기 그 다음에 은행들이나 이런 데들도 이제 외화 자금 차입을 했다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갑자기 유동성이 뭐 줄어든다 그러면은 이게 시장에서 그 금융기관들도 외화를 구하기가 어렵거나 그러면은 뭐 환율 및 그 하여튼 금융기관의 리스크 그 뭐 부도 위험도 높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금 취급 기관, 그래서 예를 대표적으로 예금 취급 기관이 은행들이죠. 은행들 보면 단기 외채 추이를 보시면 2008년도 전까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급격하게 늘 때 보면 그 단기 외채 비중을 보시면 거의 한 뭐 90%, 80%, 90%, 80%가 넘죠. 거의 90%도 넘는 것 같은데, 그럼 외채를 들여올 때 예를 들면 3개월짜리 뭐 이렇게 들어오면 3개월마다 이게 갚는 거예요. 근데 장기로 들어오느냐 단기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금리 다르잖아요. 보통 장기일수록 금리가 높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별 충격이 없으면 예를 들면 뭐 짧으면 짧을수록 금리도 대체로 낮기 때문에 가지고 빌려온 다음에 예를 들면 3개월짜리 3개월 뒤에 롤오버라고 해서 이게 연장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갑자기 충격이 와서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연장을 안 해주겠다 그러면은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른 데서 차입해서 갚아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른 데서 차입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못 갚으면 이게 부도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럼 또 차입비용이 막 늘어나고 해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게 금융위기 이 직전 후에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외환 부분 거시건전성 정책을 도입해서 수행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그림에서 보면 이게 단기 외채가 상당히 뭐 많이 늘었잖아요. 갑자기 늘고 그다음에 비중도 거의 90%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이제 조선사들 중공업 회사들이 지금 뭐 좀 구조조정하고 어려운데 그때는 수주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조선사나 이런 데들이 그 수주를 해오면 얘네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2억 달러짜리, 1억 달러짜리 배를 수주했다 그러면은 뭐 5천만 달러, 2,500만 달러씩 4번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게 받을 때마다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환율 변동이 있거든요. 그거를 환율 변동을 해지하기 위해서 조선사 같은 경우 이제 은행에다가 선물안을 팔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두 번째 돈은 뭐 6개월 뒤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6개월 뒤에
은행에 뭐 정해진 얼마에 팔겠다라고 이제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선물한 매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선물한을 매도를 했으면 매입을 한 거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외환 부분의 그 리스크에 노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입만 했으면 이제 나중에 환율 부분에 이게 변동이 있으면 그만큼을 은행이 리스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 금융기관에서 외화 차입을 합니다. 단기로 외화 차입을 해서 그거를 외환 시장에다 팔아요. 그럼 이거를 매도하고 이쪽에다 다시 또 매도했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지션상으로는 리스크 노출은 안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은행 그 조선사들의 선물한 매도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들의 이 거래들 때문에 그 외화 차입을 많이 했는데, 단기 외채로 많이 차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단기 외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이게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렇게 했던 은행들이 이거를 차입해 왔던 거를 갚아야 되는데, 그때 유동성이 조금 돈을 구하기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마련했던 것들이 이제 외환 파생상품 포지션 규제라고 해가지고요. 그 은행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본의 몇 % 이내로만 그 차입을 해라. 아까 그 외환 파생상품 선물한 매도를 했으니까 그 매도분을 자기 그 자본의 몇 %까지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국내 은행 같은 경우 40%고요. 외은 지점은 200%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이게 2016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이제 7월 되면서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처음에 도입하고 나서 국내 은행 같은 경우는 50%와 250%였고요. 근데 이게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40%, 30%까지 줄였다가 지금은 아까 보셨듯이 이게 좀 많이, 지금은 많이 들어오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실제 수치들이 많이 낮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줄였던 것들을 다시 약간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대율 규제입니다. 예대율 규제는 그 원화 부분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원화 대출금을 원화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 100% 이내로 관리를 해라라는 게 이제 그 예대율 규제고요. 그 배경을 보면 보시면은 2008년도 이게 직후에 보시면 거의 한 130%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자금 조달을 예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대출을 하거나 이러면 그게 좀 안정적인데, 시장성 조달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은행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채권 예를 들면 빌려오는 거잖아요. 시장성 수신이라는 게 예를 들어 은행채를 발행해서 빌려왔는데 나중에 그걸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차환을 해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어려우면 롤오버가 안 되면 은행도 그걸 ghap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그때 위기 터지기 직전 직후에 한국에 이게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외 언론에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2009년도 이제 12월 달에 그 금융당국에서 이걸 재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떨어져서 지금은 한 90%, 90대 후반 정도에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예대율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강한 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주요 국가들 중에 이걸 도입한 나라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또 도입을 해보면 도입한 이후에 좀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도 발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워낙 예수금에 따라서 대출금을 조정을 해야 되니까 대출금을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정을 해야 되니까
뭐 신용도가 오히려 이제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자금을 더 먼저 줄인다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약간 좀 그런 점들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그 바젤 3 뭐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그 영어로는 CCYB라고 하고요. 예, 줄여서 카운터 사이클리컬 버퍼인가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 그렇지만 금융도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으면 이제 금융위기 때도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이렇게 뭐 봤더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 사이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이렇게 해주다가 사이클이 꺾이면은 오히려 이게 충격을 줄여주려면은 이게 그럴 때일수록 이게 더 공급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더 줄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금이 더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에 순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경기에 대해서 반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완충 자본을 쌓자. 뭐 이렇게 그 기본 개념은 그렇고요. 이게 보시면은 신용 주기가 이렇게 해서 신용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되면 자본을 더 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들이 자본을 더 쌓으면은 대출을 그만큼 더 제약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출을 더 적게 하게끔 하고 이 쌓아놨던 자본을 신용 사이클이 하락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그거를 다시 뭐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더 대출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하락하는 거를 좀 상쇄를 해주겠죠. 이런 개념에서 이제 그 도입된 게 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고요. 우리나라도 올해 처음 도입을 해서 지금 2013년도 3월 달에 지금 0%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면 이제 영국에서는 도입한 이후에 0.5인가 뭐 이렇게 설정을 했다가 브렉시트 나고 그러면서 다시 그걸 뭐 0%로 환원한 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영국 같은 경우 하면 0.5인가까지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뭐 브렉시트 때문에 다시 0으로 내리고 뭐 이렇게 정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것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새롭게 논의돼서 새롭게 적용되는 건데요.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뭐 추가 자본을 적립하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횡단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중요한 은행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큰 데가 어디 있죠. 뭐 신한은행 뭐 이런 데들 이제 많이 엮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큰 데가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은 그 파급 효과도 커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일수록 그런 은행일수록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적 중요은행과 중요은행 지주회사로 이제 하나, 신한, KB농협, 금융지주하고 우리은행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2016년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서 지금 매년 2.5%씩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위에서 나왔던 그 보도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일단 여기 보면 하나, 산업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업하고 이제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 위에는 있지만 여기는 이제 그 국가에서 국가 뭐라 그래요? 일반 사은행이 아니라서 여기는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신한, KB, 우리, 농협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2016, 17, 18, 19년까지 이제 1%를 더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금융 안정과 거시건전성 정책 큰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어떤 정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우리의 이제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
살펴보면요. 일단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 요인에 이제 적절히 잘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거에 지금 리스크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보면 일단 기업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표 쪽으로 이제 대표 기업들이었던 큰 조선사들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1등 해운업체였고, 그 다음에 세계 7위 이렇게 얘기됐었는데 거기도 지금 구조조정 중이고, 그 다음에 지금 네, 그렇게 해서 조선 해운사들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구조조정이 될 텐데, 그렇다면은 그거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률도 떨어질 거고, 이제 이런 그 리스크 요인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가계 부채, 지금 얼마 전에 그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를 한국은행에서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가장 큰 그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 부채를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250조가 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게 더 계속 증가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증가 당분간 할 거라고 예상하는 데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가계 부채가 좀 리스크 요인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 이제 지금 연준에서 올해도 이렇게 금리를 인상할 것처럼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12월 달에 한 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12월 달은 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도 많고, 그래서 미국 대선 결과 나온 다음에 되네 안 되네 이제 올리네 마네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또 미칠 수 있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게 가계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있거나 아니면 이게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용 부담이 늘어날 텐데, 그거를 적절히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끝난 어젠가요? 이게 미국 대선에 의한 이런 시장 출렁임, 그 다음에 이제 브렉시트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도 브렉시트가 이제 계속 이게 뭔가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거 관련돼서 유럽 쪽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한국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 안정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거에 이제 적절히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 체계 확립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인데요. 이렇게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거나 이렇게 리스크 요인이 많을 때는 이게 관련된 정책 체계가 확고히 정립되어 있고 기관 간의 협력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개 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요국 거시건전성 구축 사례를 좀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지금보다 좀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융 안정을 위한 역량을 확충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리스크라든가 이게 지금 리스크 요인인지 아닌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사실 말은 쉽게 하는데 발견이 쉽지가 않거든요. 2008년도 그때도 사실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 이렇게 예측하거나 이랬던 기관이나 사람이 이게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수단도 보강해야 되고, 그런 리스크를 판별할 수 있는 데이터도 많이 확보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고했던 자료들은 이렇게 좀 적어드렸고요. 요즘 구글에 보시면
구글링 하시면 뭐 금융 안정, 뭐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뭐 매크로 프루덴셜 뭐 이런 걸 치시면은 관련된 자료 많이 있어요. 그럼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를 해주신 남선우 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